미국 내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모기의 생존 확률도 높아집니다. 동시에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모기의 체내에서 증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기온이 오를수록 모기들은 더 빨리 성장하고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도 커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최근에 기후변화 전문 연구단체들의 분석을 보면 미국 내 250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70% 이상이 이 모기가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이전과는 달리 변한 상태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하. 결과적으로 모기가 이 기후 변화에 정말 최종 승자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기후 변화는 감염병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였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정치권 이슈들 뭐가 눈에 띄십니까? 가장 즐거웠던 게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유성걸 의원이 어쨌든 광어 수조물 먹는 예. 그것이 그냥 국민들에게 즐거움도 줬고 저분들 진짜 왜 저러나 참 공천 때문에 좀 무리한 일 힘들게 사는구나.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신 거 윤석열 정부 개각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이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은 추가한다면? 네, 저는 추가한다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 동향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관련해서 결의안이 이제 체결이 됐고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노란봉투과 관련해서는 상정은 안 됐지만 부인은 된 상태거든요. 예. 이 부분도 과연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조치가 되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라는 부분.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한 것이 국제원자력 기구가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이 4일 날 일본 가죠. 예,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는 한국과 뉴질랜드 쿡 제도를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봤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봅니다. 좀 아까 김영선 의원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당은 먹방을 찍고 야당은 단식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당의 먹방 찍는 거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이태원 유가족분들 국회 앞에서 단식하셨거든요. 그분들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물론 지난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앞에 가서 이상한 가발 쓰고 몸이 튀겨진다 막 이런 것들을 한 행동들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치는 어려운 분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게 횟집 가서 회 먹고 또 참외 먹고 이게 과연 맞나? 또 정치가 이렇게 잔인해서 되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사본부에서 이제 주말에 특히 이제 일요일에 계속 그 말씀 드리는데 저는 접점을 찾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당장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건수산물에 대한 우려만큼은 공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산물 검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게 후쿠시마산을 지금 후쿠시마 지역의 어민들도 일본 현지 어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하고 향후에 이제 방류 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에 분명히 어느 정도 두 정당 정치 세력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한테 도리가 아닌 거죠. 네, 수산물 검역 철저히 하는 이런 거 부분은 여야가 좀 합심해달라 이런 주문까지 듣고 자. 반국가 단체 표현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 목소리 또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48%의 국민도 윤 대통령에게는 반국가 세력인 것입니까? 대결과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은 저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그 이어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 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표현, 한국자유총연맹 행사라고 하는 장소적 특성이 있긴 하지만 네. 좀 과하다, 심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장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말씀을 대통령 입에서 하신다라는 걸 지난 대통령 시대에는 들어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장소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대 진영, 이런 반국가 세력 이렇게 지칭을 하고 규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반국가 세력이면 잡아가야죠. 국가보안법으로. 옛날 통진당 해산했던 것처럼 민주당을 해산시켜야죠.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과 판단이 상당히 좀 위험스럽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민주당도 비판하고 싶어요. 대통령이 그랬다고 해서 대통령의 인식은 또 일배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밥받아치는 거는 서로 이제 막 그 언어의 거침이 막 에스컬레이터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간 거죠. 끝까지. 네. 예. 앞으로 더 심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처음 시작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좀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국민 통합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늘 이제 정관용 의원께서도 강조하지만 이래야 된다라는 건 더 이상 좀 소용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졸래는 의미가 없어지는 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적인 분석은 이제 좀 배제를 하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정 운영이나 내년에 있을 총선 등을 앞두고 이제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 때의 태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재인 정권이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의 연결고리로 이제 북한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저는 했다고 보고, 야당에게 협력이나 이런 어떤 조정 기능이나 이런 대화 기능은 굉장히 이제 좀 멀어져 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관련된 부분도 메시지의 대상을 그냥 단순히 북한으로만 향하게 했더라면 좀 훨씬 덜 했을 수 있거든요. 예. 북한을 향한 소리였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난 정권에 대한 메시지가 됐는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지난 정권 일반적인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또 홍준표 시장은 맞는 이야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해왔던 협치나 통합은 이제는 좀 많이 멀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배 소장께서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일종의 전략적 발언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짧게만 덧붙이면은 굉장히 약간 그 환경 자체가 미국의 이 2001년부터 집권을 했었던 아들 부시의 경우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부시 때도 보면은 대부분의 그때 이제 네오콘이라는 이야기가 나고 상당히 좀 더 보수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갔어도 되는데. 9.11이라는 이제 사태가 터지면서 더 보수적으로 갔고, 그 상황에서 뭐 럼스펠드도 그렇고 대부분의 인물들이 레이건이나 이 아버지 부시 때 인물들, 지금은 이제 MB 인사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 굉장히 또 속성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때랑 비슷하다. 그때 미국의 상황을 보면 아들 부시가 재선까지 했어요. 근데 보면은 상당히 이게 임기 막판까지 계속해서 자기 지지층만 결집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오바마라고 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정권이 또 교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슷한 그런 게 가서 데자비가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지지층 그 보수 세력 집결용이라 하더라도 너무 극단적인 표현들 반국가 세력은 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중도층을 멀어지게 해서 오히려 총선에는 안 좋을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선거 전략이 이거 같아요. 일단 우리 지지층 확실하게 붙잡아 먼저 주자. 해놓고. 그리고 상대 진영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아주 사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정당, 부정부패 비리, 돈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나쁜 집단 이렇게 규정을 해서 검찰권을 동원해서 뭐 수사하고 조사하고 재판받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민주당을 과연 국민들이 찍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 쪽은 개혁 공천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를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런 원칙하에 일단 지지층부터 확실하게 확고하게 뭐 기반을 마련하자. 이거는요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나의 지위나 권한과 권위가 허약하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꾸 지지층 결집하려고 그러고 여야 당대표들 서로 지금 그 단어가 극한으로 가버리잖아요. 마약이라는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일단은 우리 지지층 확실하게 붙잡아놔야 된다. 그만큼 나의 지지 기반이 좀 허약하다. 그런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라서 이제 당시 미국에도 아들 부시가 집권을 했을 때 민주당이 허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아들 부시가 아무리 그렇게 반보수 전선을 펴는데도 네오콘이 먹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워드 딘이 반짝했는데 민주당 인사입니다. 별로 그렇게 세력화가 안 됐고 존 켈리가 2004년에 등장하는데 존 켈리도 그걸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연전연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나 수능이 좀 거칠긴 해도 민주당으로는 중간지대에 표심이 안 가더라. 지금도 보면 뭐 4개 여론조사 기관에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이런 거 조사를 보면 민주당 쪽으로 중도층이 또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에서 어차피 진영 프레임화되어 있다면 그냥 우리는 우리 길 가자. 중도층은 어차피 민주당 쪽으로 안 가니까 그러면 내년 총선도 우리가 오히려 또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 지지층을 가져가는 거는 결집하는 거는 기본이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 이대로 그냥 쭉 가자. 이런 판단이 선 것 같아요. 정치의 양극단화는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뭐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제일 더 높다지 더 않습니까? 높았습니다. 바이든보다. 그러니까요. 참 정치의 양극단화 이거 또 어떻게 좀 저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해요.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당분간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 난 것이고 이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상당히 이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화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다 보니까 중간에 절충 지점이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른바 백인 우선 최근에 대법원 판결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로 첨예화되는 것이지 중간에 절충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유를 보이고 흑인 인종 이제 구성되는 이 국민들에게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수정주의 차원에서 자꾸 미국 얘기예요. 근데 혜택을 더 줬었거든요. 네? 그 대학 입시에서 그렇습니다. 뭐 하는 거 인정들 그 판결이 나왔듯이 제가 미국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도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되면은요, 이 지금 호남, 영남 이렇게 양당 거대 체제를 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당은 그 소선거구제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진영 논리에 의한 지역주의에 의한 이런 정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먼저 좀 제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든지 대통령제를 좀 내각제로 바꾸든지 그래야 좀 여러 정치적인 환경이 변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제, 선거제도 바꾸는 권한이 국회의원들한테 있잖아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금이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의 개편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국회의장은 계속해서 이 선거제도 개편을 밀어붙여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도 하고 뭐 공론조사까지 하고 다 했지만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올해 초에 중대선거구제 거론했었죠. 해놓고 딱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거 중대선거구제 개편하면은 우리가 의석수 많이 잃겠구나. 불리하다. 그러니까 안 하시고 빠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 딱 정치 개혁 차원에서 정치 안 해보셨으니까 한번 밀어붙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1시 30분 막 지났는데요. 교통정보 준비가 돼 있으면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더 계속 토론 이어갑니다. 이승미 씨.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여주분기점을 조금 못 간 곳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 조금 전에 끝났고요.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부근까지 7km 구간 정체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평창에서 둔내터널까지 또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막히고 이후로는 경기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여주분기점에서 여주휴게소 사이로 정체가 되고요. 호법분기점 부근과 덕평에서 양지터널 터널까지 정체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양분기점에서 막힙니다. 내린천 휴게소 부근에서도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설악에서 화도까지 막힙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는 사고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안진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북진천부터 안진터널까지 사고 여파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정치권 이슈 거론된 것 가운데 그 다음 반국가 세력 언급 다음이 개각이었는데요. 네. 개각 특히 통일부 장관 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상당히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널리 인재를 쓰신다라는 차원에서 유튜브 방송을 활발히 하는 분들에게까지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이분들의 주장이 극단적이에요. 되게 거칠고 그런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직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뭐 김영호의 시대 읽기 그러한 유튜브 방을 또 폭파시켰더라고요. 바로 논란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국회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 기회 자체를 없애버린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분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는 통일부의 역할이 남북 교류, 평화 협력, 뭐 평화 통일 이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세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그 문제 제기를 확대시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일부의 상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되는 것은 앞으로 뭐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될 분도 있지만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김현철 통일부 장관 시킨다고 보수파 쪽에서 상당히 반대가 많이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 데자뷰를 또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정반대죠, 그거는. 그게 뭐 이게 옳다 옳지 않다로 이제 판단하는 것은 이제 우리 분석에서는 이제 이미 철진한 방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방향을 분명하게 이제 재확인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초강경, 단호한 대응, 일변도로 갈 것이고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유튜브 거구 뭐 검사 이런 키워드가 떠오르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가겠다는 것이고 또 이제 차관 인사 13명 중에서 5명을 대통령실에서 보냈다는 것은 어차피 장관 인사를 하면은 청문회로 여러 가지 고달플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5명까지 포함된 이 차관 인사를 통해서 국정의 주도권을 더 강화하겠다. 직접 장악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으로는 총선에서 나올 테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 이후에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율로 판명이 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협치 통합 그거는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은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리고 인사도 그냥 내가 생각했던 철저하게 강성 보수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평가를 하면 그 평가도 감수하겠다. 이게 이제 의지와 각오가 분명히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차관 인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행정 각 부처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어. 이번에 교육부 뭐 수능 관련된 논란이 바로 그 하나의 상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위 공무원들하고 어떤 이익단체랑 이권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차관 당신들 가가지고 이권 카르텔을 싹 없애버려라 라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인 것 같아요.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 이제 저 정치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있거든요. 집권 연장으로 문재인 정권은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그런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된다. 결국에는 공직사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잔재를 일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측근을 행정각부처에 내려보냈는데 과연 이것이 뭐 이제 어떻게 또 성공할지 또 다른 공무원사회 반발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일단은 모든 것들을 좀 악마화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판단하셔서 참 이게 좀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적절한 자세이냐 그런 좀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정권을 잡으면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든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역대 정권들을 보면 공무원 조직을 좀 적대시해서 지금 방금 이제 이권 카르텔 뭐 이런 표현 쓰듯이 그런 정도로 약간 그 범죄자 집단화하고 적대시하고 어떤 척결의 대상식으로까지 좀 심하게 다루면 네. 그런 공무원 사회에서 아까 무슨 반발이라고 그랬는데 반발이 아니라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냥 복지부동을 해요. 그렇죠. 네. 아무 일도 안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좀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한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무원 사회 조직을 보면은 어떤 정권이 들어오면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이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좀 일을 할 만한 어떤 환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예. 흔히들 이제 세종이든 뭐 과천이든 이게 뭐 제 의견이 절대적인 거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연수 가야지. 왜냐하면 연수 가면은 그 정권 기간을 한 3분의 2 정도는 피할 수 있거든요. 길게 가면 한 3년을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이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제도적 혁신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뭐 정말 과감하게 하더라도 주도형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덜 묻는다든지 그런 방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나 뭐 이렇게 가면은 이건 절대 안 변해요. 왜냐하면 그럼 5년 피해야지. 지금 네, 이제 4년도 안 남았거든요. 그럼 4년 피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면은 이게 공무원 분명히 공무원은 좀 자극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외부적인 변수도. 그런데 지금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제도적 혁신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뭐 인센티브를 취하는 방법도 있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되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크게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런 방식도 괜찮을 수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래도 멋있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차관으로 임명되는 분들 좀 그분들에게 지시하기를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실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안 따르고 헌법 정신에 맞는 그러한 공직사회를 운영할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김은혜 수석도 이제 29일 날 브리핑을 했는데 우리의 국정 운영 방침에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인사 조치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급 공무원들 거의 다 사표냈다고 하고 2, 3급 공무원들 중에서 1급 공무원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 속가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대표적인 용어가 이제 이권 카르텔이거든요.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게 그걸 어떤 범죄에 넣을까? 그러면 그게 정말 경계선이 묘할 수도 있거든요. 예, 자칫 예. 어느 한쪽으로 지난 정권 쪽의 인사가 좀 많이 관련됐던 사람들이 포진된다면 아 그게 그럼 기득권 카르텔의 정의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미국 이야기라는 게 우리가 비교하는데 만능의 능사는 아니지만 자꾸 비교가 되는 게 이게 컴패러티브 팔리틱스인데 비교 정치인데 미국 보면은 아들 부시 때 악의 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악의 축.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굉장히 명쾌하거든요. 네오콘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악의 축으로 규정을 북한이나 이란을 해버리면 오히려 우리 쪽을 결집하기는 너무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헌법 정신을 강조해도 저는 이권 카르텔이 굳이 그 의미만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제 일을 제대로 잘 안 하고 이 국익을 오히려 해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을 일컬다 보면 그게 정확하게 이제 적용이 돼야 성과 뒤따를 수 있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권 카르텔 그래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했다면 그건 엄정하게 단속을 해야죠. 그럼요. 네. 하지만 또 어찌 보면 공무원 조직이 현장과 밀착해야 한다라는 또 요구를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현장과 밀착한 행정과 공무원 조직 전체를 또 너무 무슨 카르텔식으로 보는 거 이건 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현장 항상 우리가 왜 보면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가 고된 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오히려 공무원들 더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예. 이권 카르텔이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통해서 외부의 이권과 결탁이 됐거나 퇴직을 하고 그런 이권의 자리에 가거나 또 이익을 충분히 명백하게 누렸구나. 그건 잘못됐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더 격려해 줄 수 있는 오히려 기회도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권 카르텔을 좀 타파하겠다라는 방침은 옳아요. 근데 좀 우리 법조인들의 이권 카르텔을 좀 더 강하게 좀 타파해 주시는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다가 검사, 판사 고위직에 있다가 나가면 100억, 200억 쉽게 벌잖아요. 그거 이권 카르텔 아닌가요? 그거는 왜 지금 조치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방향 옳더라도 좀 본인이 몸담고 있던 곳에 대한 이권 카르텔도 좀 빨리 없애주십시오. 그 이번 인사에서 너무나 또 성격이 달랐던 사람이 이제 장미란 차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장미란 차관 같은 인사를 좀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요. 이런 MZ세대. 장미란 차관은 물론 또 댓글에서는 또 정치 성향에 따라서 비판글도 꽤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호감이 그래서 많죠. 네, 호감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왜 좀 복잡하고 논란이 될 만한 인사 중에 장미란 교수를 끼워 넣었다. 저는 이런 평가보다는 오히려 정말 장미란 차관 그 자체로서 저는 훌륭한 인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사를 좀 많이 한다면 이런 인사가 3명, 4명, 5명으로 늘어난다면 더 많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장미란 차관처럼 좋은 사람은 굳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저는 비판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예. 응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그냥 체육 선수 출신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게 이제 박사학위 하고 학교 교수를 네. 하고 그럼요. 뿐 아니라 재단을 만들어서 예. 그 별로 비인기 종목의 운동선수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일찌감치 해왔고 예. 뭐 이런 등등이 좀 긍정적 평가를 받는 요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은요. 차관보다 장관 임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차관은 파격적으로 더. 실무적인 네. 일을 하는 분들이 맞아요. 차관이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최윤희 수영 선수 똑같이 문체부 차관 임명했는데 썩 평가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차관에 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 부처가 추진나갈 방향, 여러 가지 큰 흐름, 스케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미란 장관이었다면. 근데 이게 저는 왜냐하면 문화부 특성상 그러니까. 장관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화체육 예. 가운데서 아무래도 문화 분야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크니까. 문화 분야에는 되게 유능한 관료 출신의 차관을 임명을 하면 되죠. 아니 이게 왜냐하면 그 문화 쪽에 또 언론까지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앞으로 또 이 언론 관련해서는 우리가 오늘 주제에 안 들어갈 수 있지만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러네요. 또 이제 전문성이 오히려 더 스포츠나 또 관광 쪽도 일부는 챙겨야 되거든요. 이 차관이. 그래서 그쪽은 가능한데 약간 그게 고려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그다음 또 거론됐던 정치권 이슈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아직 그 이재명 대표는 만나자고 했는데 회동 날짜는 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움직여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낙연 대표 참모라면 그냥 비행기표 다시 끊어가지고 미국 좀 더 갔다 오세요라고 하겠어요. 왜요? 아직까지 너무 일러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이나 호남에서나 아니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 체제 지금 되게 힘들 것 같아. 내년 총선 이기는데 부정적일 것 같아 라고 판단해서 네. 그러면 누가 있을까? 이낙연 대표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몇몇 의원들이 미국에 가서 이낙연 대표님 좀 귀국해 주세요. 당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러한 움직임과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저 1년 갔다 오기로 했으니까 그냥 들어왔어요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행보에 그렇게 썩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석에 의하면 당분간은 이낙연 대표가 별로 할 행보가 없다? 제가 생각에는 없어요. 그냥 뭐 문재인 대통령 한번 만나러 가고 이재명 당대표 언젠가는 만날 거고 그다음 뭐 할 거냐고요. 뭐 할 거예요? 그냥 강연해요? 그냥 지방 다니면서 윤석열 정권 뭐 외교 문제, 북한 문제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래서 참 뭐 할 수 있는 정치적 행보의 폭이 상당히 좀 좁아요. 배종찬 소장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럴 것 같으네요. 장성철 소장은 나를 몰라도 너 모른다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유의미한 귀국일 것 같아요. 그냥 뭐 허팡이나 이렇게 취급될 단순하게 가볍게 처리될 귀국은 아닐 걸로 보고 물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96년이었나요? 5년이었나요? 그때의 귀국만큼의 무게감이 없긴 합니다. 물론 이제 DJ와 대등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생물학적 아버지가 있지만 내 정치적 아버지는 김대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DJ 정신이나 그다음에 호남을 좀 왜냐하면 우리가 따지고 보면 87년 이후에 호남 출신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민주당도 다 영남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DJ 호남을 그래도 지금 현재 결집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은 이낙연 NY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협력자에서 경쟁자 체제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제 총선 전까지는 모르는데 총선 이후에는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DJ와 호남 쪽을 결집할 수 있는 이낙연. 저는 또 경기지사 주목을 합니다. 김동연 지사. 김동연 지사가 최근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면 그래도 확장성이 가장 많아요. 물론 이제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도 점수가 높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리 없이 접근하는 왜냐하면 소리를 내면 또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하고 상당히 또 이게 뭔가 갈등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인지 어떤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쟁 체제 하에 한 사람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좀 기대도 받으면서 치열해질 수는 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만날 거, 전 대통령 만날 것이고 뭐 조만간 이재명 대표와도 회동을 할 것이고 그 후에 어떤 행보들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호남 쪽을 많이 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현실적 상인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평가를 하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때 정치 입문하라 그러는데 본인이 이제 도쿄 특파원 가야 되니까 2000년에 입문을 합니다. 그 뒤에 그랬던 행보를 보면 전남지사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꿈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본다면 호남 쪽으로 서서히 결집을 하면서 DJ 정신으로 결집되는 이건 왜냐하면 당 내에서도 공감도가 있거든요. 김민석 의원이나 박강원 원내대표도 약간 그런 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저는 규합해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호남을 대변하는 또 호남의 지지 기반이 요즘 또 특히 민주당 내에서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해보면 호남 지지도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이런 거.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기대한다는 건데 그건 동의할 수 있죠. 그럼요. 배종찬 소장님이 정확한 포인트를 짚었고 그러려면 어떠한 행보를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런 행보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가 딴 데 가지 말고 호남에서 특히 광주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반윤의 선봉장 이낙연 그의 플랫폼을 깔아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울분을 풀어주게 하는 그러한 선봉장이 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에서 정치하시려면요. 호남에서 그래 이낙연이네. 그렇죠. 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한 활로를 찾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화이트 칼라로 봅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인데 화이트 칼라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전국적인 대중성이 잘 안 생기는 것이 정작 호남 지지층으로부터 별로 인기가 없어요. 특히 가장 숫자가 많은 유권자의 40%를 차지하는 게 화이트 칼라인데 가족까지 생각하면 절반이 넘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화이트 칼라에 대해서 얼마나 이낙연표 이 정책 브랜드가 먹힐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난 대선의 민주당 경선에서도 광주와 전남은 아마 가장 많이 득표를 했을걸요. 근데 이제 그게 화이트 칼라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중요한 건 화이트 칼라 공감도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화이트 칼라는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 칼라를 저는 접수하는 사람이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이 되는 거죠. 화이트 칼라 접수하려면 또 좀 선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정책. 그렇습니다. 이게 중심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국정운영 경험이 있잖아요. 총리를 국무총리로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뼈 아프게 윤석열 정권을 공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선전선동한다라고 여당으로부터 공격받는데 촌철살인함으로써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좀 아파할 만한 부분들을 툭툭 건드려주면 정책 포인트들. 그렇죠.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화이트 칼라라든지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저보고 웃으세요? 아니, 맞는 말씀이라서. 그래요. 지금 주문한 대로 또 지적한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제대로 잘 움직이면 분명히 총선에도 민주당에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렇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인사이트 K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께서 주중 시사본부에
MC로 발탁이 되셨다고요? 축하합니다. 네, 좀 뭐 너무 제 능력에 비해서 가분한 자리고요. 다 주말 시사본부를 하게 됐던 음덕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방송 진행에 정석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정관용 앵커이시고 선배님이시거든요. 늘 그 가르침을 따라서 KBS 1라디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 MC로는 처음이신 거죠, 이번에? 아니요, 뭐 이전에 다른 매체에서 이런 공중파 주요 매체는 아니더라도 뭐 한 2년 6개월간 진행을 그래요?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 매일 출연시켜 주세요, 변호사님. 네, 지금 상시 개편 체제가 될 것 같아서 장성철 소장은 조금 네. 그래서 이제 주중 시사본부 책임자로 가시면서 일요일 이 직진본능 직서라고 해서는 예. 이제 하차하시게 됐는데 그동안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만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활이 부른 비와 당신의 이야기 함께 듣고요.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